부동산 개론 1장 경제원리와 시장 분석의 기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부동산 경제학과 이 책의 구성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구분됩니다. 미시경제학은 가계와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어떻게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한다면, 거시경제학은 물가, 이자율의 결정, 경기 변동,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효과 등 나라 경제 전체에 관한 경제 현상을 설명합니다. 부동산 경제학은 토지와 주택, 비주거용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과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배경과 맥락은 도시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학은 도시 경제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제학은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미시와 거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구분에서 입지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동산 미시경제학에서는 공간과 입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다면, 부동산 거시경제학은 이자율이나 경제 성장률 등의 거시 변수들과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이 입지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토지 및 건물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공간적 측면을 배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모두 4개의 편 12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제1편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의 기초가 되는 경제 원리와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어서 제2편과 제3편은 부동산 미시경제학의 내용이 추가되어 진행됩니다. 부동산은 공간 서비스 또는 생산 요소인 동시에 자산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 분석을 위해서는 임대료 결정 모형과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제2편에서는 부동산 임대료 결정 모형을, 제3편에서는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각각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은 주로 부동산과 나라 경제를 주제로 하여 부동산 거시경제학을 다루게 됩니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원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학, 법학 등 비경제 분야의 지식과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는 부동산 관련 주제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시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생산자, 중개인 그리고 정부의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것은 시장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이론의 틀을 설명하고, 그 틀이 부동산 부문의 분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시장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 시장 균형의 결정 과정을 살펴보려 하는데, 일부 독자들은 여기서 설명하는 간단한 경제 모형들이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경제 모형의 의의를 간단히 짚어보려 합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토지만 놓고 보더라도 전국에 수천만 개의 개별 필지가 있고 가격, 이용, 소유, 거래 형태도 모두 다릅니다. 또한 각각의 토지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의 다른 현상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의 복잡한 현상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단순화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관심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현상들은 과감히 생략하는 과정, 즉 추상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경기가 회복될 것이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할 때, 부동산 가격과 경기라는 두 현상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그 외의 요인들을 과감히 단순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추상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제 현상을 중심으로 이에 관련된 변수들이 서로 주고받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 세운 가설을 경제 모형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작용하는 수백 수천 가지 요인들 중 소수의 요인들만 추려내고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현실의 단면을 일목요연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제 모형은 가설이기 때문에 모형 내부의 요인들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고 있는지,
모형의 예측이 실제 상황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지 등의 측면에서 모형의 유용성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모형은 수정 또는 폐기되기도 합니다. 경제이론에서 보편적으로 유용성이 인정되는 모형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한 가격 결정 모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 공급 모형에 대해 발표하게 된 조민주입니다. 수요 공급 모형은 앞서 언급한 대로 시장을 분석하는 경제 모형 중 가장 기본적인 분석들입니다. 이 모형을 통해 경쟁 시장에서 소비자들과 공급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어떻게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며 어떤 요인에 의해 시장 균형이 변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쟁시장 혹은 완전 경쟁시장은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이 충족되는 이상적인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가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재화는 동질적입니다. 이는 다수의 공급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들이 적어도 소비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매우 많아서 각 개별 소비자나 공급자는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입니다. 즉, 이들은 주어진 가격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 구입량과 공급량을 결정하는 가격 수능자입니다. 세 번째로,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이윤을 내고 있으면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손실을 입은 기업을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자유로운 진출입은 경제적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잠깐 경제적 이윤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윤에는 정상 이윤과 경제적 이윤이 있습니다. 정상 이윤은 기업이 현재의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보상으로 작용하는 최소한의 대가입니다. 이러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경제적 이윤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한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들의 후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이 모든 가정을 충족시키는 시장은 현실에 흔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이와 거리가 있지만 수요 공급 분석은 시장의 작동 원리와 정책 효과를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수요 곡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 재화의 수요 곡선은 그 재화의 가격과 소비자가 구입하려는 재화의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으로부터 도출되며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은 각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과정으로부터 도출됩니다. 시장 수요 곡선의 높이는 마지막 소비자가 이 재화 한 단위에 대해 추가로 지불하려는 최대 금액인 한계 지불 의사 또는 소비자가 느끼는 추가적인 편익, 한계 편익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다는 것은 재화의 구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의 지불 의사가 점차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의 수요 곡선을 보면 가격이 P0이면 수요량은 Q0이고 더 낮은 가격 P1에서 수요량은 Q1입니다. 이 두 점을 연결하면 가격에 대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수요 곡선이 됩니다. 즉, 다른 변수들이 변하지 않고 해당 재화의 가격만이 변화하면 주어진 수요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옮겨가는데 이를 수요 곡선상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만약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변동하면 수요 곡선 전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구입량이 증가하므로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재화와 관련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동네에 있는 비슷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두 재화는 대체제입니다. 반대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두 재화는 보완제입니다. 다음은 공급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은 그 재화의 가격과 공급자들이 공급하려는 재화의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다른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들의 이윤이 증가하므로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공급 곡선의 높이는 주어진 수량의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자들이 받아야만 하는 최저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자는 재화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소요되는 추가 비용, 한계 비용이 재화의 가격과 같아지는 공급량을 선택합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한계 비용이 증가하므로 기업은 더 높은 금액을 받아야만 생산을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플러스입니다. 또한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상의 이동과 전체 공급 곡선의 이동은 구별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요 공급 모형은 시장의 균형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균형은 경제학에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균형이란 외부로부터 새로운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변동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요 공급 모형에서 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가격입니다. 그림 1-3에서는 P0가 균형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서는 수요자들은 원하는 양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고 공급자들은 원하는 양의 재화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도 의사결정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재화의 가격이 P1이라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으므로 초과 공급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부 공급자들은 가격을 낮춰 더 많은 재화를 판매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P2라면 초과 수요를 의미하며 일부 수요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재화를 구입하려 할 것이므로 시장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격이 P0 이상이거나 이하이게 되면 가격은 변화하므로 균형이 아닙니다. 즉, 균형 가격인 P0에서만 더 이상 가격이 변동할 이유가 없으므로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한 수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 1-1, 1-2를 식 1-3에 대입하면 A-BP는 C 플러스 DP라는 식이 나오고 이 식을 통해 균형 가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가격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도출됩니다. 여기에서 A와 C가 변화되면 각 곡선 전체가 이동하며 균형 가격이 변하게 됩니다. 앞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에 다른 변수들은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또한 이들 변수 중 어느 하나 또는 다수가 변동하게 되면 곡선 전체가 이동하여 균형이 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운 균형과 최초의 균형 상태를 비교하는 것을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어보면 어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 1-4에서 최초의 균형 E0에서 E1으로 새로운 균형이 형성됩니다. 둘을 비교하면 새로운 균형에서 주택 가격이 더 높고 주택 거래량도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공급 곡선이 이동해 새로운 균형을 형성할 때에도 이루어집니다. 비교 정태 분석에서 수요 곡선의 이동에 따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동성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균형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는지는 공급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때 공급이 신축적으로 증가하면 가격 상승은 소폭에 그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가격은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서 가격 변동에 대한 공급의 반응도를 공급 함수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공급 탄력성은 가격이 1% 상승할 때 공급량이 몇 %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탄력성의 값이 1보다 적을 경우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클 때는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만약 공급 곡선이 직선이면 첫 번째 항인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일정한 반면 두 번째 항의 값은 공급 곡선상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완만한 기울기의 공급 곡선을 탄력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와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로 나누어 주택 가격이 변하는 형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구나 소득의 증가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해보면 1-6과 같이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은 P0에서 P1으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장기적으로 P2로 소폭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급이 탄력적인 1-7의 경우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소폭 상승한 뒤 장기적으로 P2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 폭이 작은 것입니다. 앞서 두 경우의 비교를 통해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단순히 공급량이 아닌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것과 비탄력적인 주택 공급 곡선의 이동에 의해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다릅니다.
그림 1-8을 보면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급 곡선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지 않고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면 가격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는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2만 호 주택 건설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균형과 경제적 후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3에서 우리는 시장 균형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시장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시장 가격에 도달한 경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 균형에서 경제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후생경제학에서 도출된 결론인데요. 후생경제학이란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후생경제학의 결론은 어느 시장에서든지 수요자와 공급자가 누릴 이득의 총합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극대화된다입니다. 즉, 균형 상태에서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말입니다. 경제적 후생은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의 합으로 정의됩니다. 먼저 소비자 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구입자의 지불 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데요. 지불 용의란 구입 희망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이 소비자 잉여를 수요 그래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가, 나, 다의 CD에 대한 지불 용의를 각각 만원, 8,000원, 7,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CD의 실 가격이 9,000원일 때와 7,500원일 때를 보겠습니다. 9,000원일 때 가의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의 아래와 가격 수준 윗부분에 해당하는 이 면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 다는 한계 소비자, 그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시장을 떠나는 소비자입니다. 이때 가격이 7,500원으로 내려갔을 때 소비자 잉여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가에게는 이 사각형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소비자 잉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가 새로운 소비자로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소비자 잉여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같은 방식으로 공급자 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잉여란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가 그 재화를 제공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데, 이때 비용이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가 포기해야 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공급자 A, B, C의 CD에 대한 비용을 1,000원, 3,000원, 5,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CD의 가격이 2,000원일 때와 4,000원일 때를 보겠습니다. 2,000원일 때 A의 공급자 잉여는 공급 곡선 윗부분과 가격 아래에 해당하는 이 면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B, C는 한계 공급자, 그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시장을 떠나는 공급자입니다. 이때 가격이 4,000원으로 올라갔을 때 공급자 잉여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A에게는 이 사각형인 추가적인 공급자 잉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B가 새로운 공급자로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공급자 잉여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시로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그래프로 객관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후생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총 잉여로 측정이 됩니다. 다음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과 경제적 후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시장 균형이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언급했었는데요. 이처럼 경쟁 시장의 균형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후생 경제학의 제1기본 정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균형일 때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일까요? 먼저 수요 공급 곡선을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균형 거래량을 기준으로 적을 때, 같을 때, 많을 때 총 3가지 시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보다 많은 Q1 시점을 보면 수요 공급 곡선에서 다음과 같은 두 점에서 만납니다. 구입자의 가치가 공급자의 가치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때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를 각각 보면 균형보다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거래량에 따라 공급자들은 이 사다리꼴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는 이 사다리꼴의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삼각형만큼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균형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적은 시점인 Q2를 보겠습니다. 이때 총 잉여를 보면 균형일 때보다 삼각형의 면적만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균형일 때가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서 이러한 경제적 후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가격 기구를 배제하고 계획가가 사회 전체의 자원을 배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의 자본은 부동산이 될 것입니다. 계획가가 임대주택의 생산량을 결정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경제학 원칙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다시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한개 편익이 한개 비용보다 더 큰 경우 임대주택의 생산을 늘리면 사회적 순편익이 증가하고 반대로 한개 비용이 한개 편익보다 더 큰 경우에는 생산을 줄이면 손편익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한개 편익 곡선과 한개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 즉 효율적인 생산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즉 균형 거래량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생경제학 제1기본 정리에 따라 균형 거래량이 임대주택의 생산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여 간단한 경제 원리와 시장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독점입니다. 독점은 재화의 생산 및 공급이 한 개의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독점 기업은 가격 수용자가 아니라 가격 설정자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업은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판매 가격과 판매량을 설정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독점 기업은 우하향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떤 재화가 시장 가격이 500원으로 정해졌다고 합시다. 이때 누군가 같은 재화를 510원에 판매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누구도 그 가격에 재화를 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490원에 판매하려고 한다면 모두가 그 가격에 사려고 하겠죠. 따라서 이런 민감한 반응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수요 곡선이 마치 수평인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오롯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독점이 손실을 일으키는 현상을 이해해 봅시다. 수요 곡선은 기업 입장에서 평균 수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사는 만큼 기업에는 수입이 되고 세로축의 가격은 재화 한 개의 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때 MR, 한개 수입 곡선은 다음과 같이 평균 수입 곡선보다 기울기가 2배 높게 형성됩니다. 기업은 수입의 최대화를 위해 MC = MR인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수요 곡선과 상관하여 결과적으로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며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그 활동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켰는데 그것이 가격 체계에 반영되지 않아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 마스크 착용을 보자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동은 혹시 모를 전염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집단 면역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의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 상류에 위치한 제지 공장은 종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고 그로 인해 강물이 오염되어 하루에 양식장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지 공장의 사적인 한계 비용은 원료 및 인건비 등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양식장이 입는 피해 역시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정적 외부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면 사회적 순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코즈의 정리라고도 하는데 외부성에 대한 재산권이 정해져 있다면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피구조세라고도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효율적 자원 분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 실패 세 번째 이유는 공공재 특성 때문입니다.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지 않는 재화를 말하는데요. 소비자 N명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한 개 편액의 합이 한 개의 비용과 같을 때 이루어집니다만 이는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여기 어느 대학에서 도서관과 정문 사이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가로등 설치로 얻게 되는 각각의 편익을 적어서 내도록 하고 가로등이 설치될 경우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하게 한다고 합시다. 학생들은 일단 가로등이 설치되면 비용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한계 편익을 줄여서 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필요한 만큼의 가로등이 설치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기명으로 조사한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학생들은 가로등의 필요성을 과장해서 응답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가로등이 설치될 것입니다. 이런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시장가격 기구가 공공재의 효율적 산출량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비용체감 산업입니다. 비용체감 산업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산업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철도나 전화산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한계 비용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집니다. 이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P=MC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얻을 수 있지만 평균 비용보다 적은 가격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P=AC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면 적자는 없앨 수 있으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중고차 시장에는 피치라고 하는 좋은 품질의 중고차와 이와 외관은 같지만 나쁜 품질의 중고차 레몬이 공존합니다. 판매자는 중고차의 성능에 대해 잘 알지만 구매자는 그 정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다음 사례에서 구매자의 지불 용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50만원은 좋은 품질의 자동차 가격인 500만원보다 낮아 판매자는 좋은 품질의 중고차를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이고 결국 시장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주택금융시장에서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상 가계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더욱더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실 사회에서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전제가 성립할 경우에 완전 경쟁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즉 파레토 효율성이란 한 경제가 지닌 모든 사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덜 행복하게 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생산된 재화로부터 창출되는 편익을 사회 구성원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형평성은 경제적 후생의 분배에 관한 것으로 한 경제의 구성원들은 생산 요소들에 대한 소유권의 최초 배분 상태에서 출발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부터 경제적 후생을 누리게 됩니다. 형평성은 최초 배분의 형평성, 과정의 형평성, 그리고 결과의 형평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최초의 배분의 형평성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취득한 부존자원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재산이나 재능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상속에 대한 부의 세습은 불공평하므로 상속 재산에 대해 매우 높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는 하는데 이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 상속에 따른 부존 조건의 격차를 해소한다 해도 타고난 재능의 차이는 해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과정의 형평성은 누구나 시장을 통해 무엇이든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견해와 타고난 능력에 따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다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별이나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형평성은 앞의 두 단계에서 언급한 능력들을 제외한 자원 배분이 동일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의 결과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결과의 동등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교육, 의료, 주택과 같은 특정한 재화의 소비에 대해 일정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상품 평등주의를 들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사회후생함수를 토대로 형평성을 설명하는데요. 사회후생함수가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 형평성에 대한 판단도 달라집니다. 후생경제학에서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구성원들의 효용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제하고 공리주의자들은 사회 전체의 후생이 구성원들의 효용의 단순 합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사회 전체의 후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각 구성원이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누구의 효용이 높아지든 결과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에 반해 미국 철학자 롤즈는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구성원들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구성원 외의 사람의 효용이 높아지더라도 사회 전체의 후생은 높아지지 않죠. 사회후생 함수를 기초로 형평성을 논의하는 데 따르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효용 자체를 파악 및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의 효용 함수는 그 사람의 선호순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후생 함수가 과연 누구의 효용을 대표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과 효율성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성은 경제의 산출량이라는 파이의 크기에 관한 것이고 형평성은 파이를 나누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네요. 파이를 나누는 방법에 따라 파이의 크기가 달라지듯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많은 경우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 관계를 염두에 두고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흔한 일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소득과 부의 분배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경제 전체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과 같이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부의 시장 개입이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우리는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 혼잡에 대한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배출 부과금을 물림으로써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시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부가 특정한 재화를 직접 공급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갖거나 합리적인 경영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영향을 받거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비용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공급하여 손실을 초래하거나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등 정부 개입 자체가 비효율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제의 경우 정부가 사회적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곡선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면 규제를 통해 적정한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데 사실상 완벽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기에 획일적인 규제를 도입하게 되어 비효율의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추구하는 많은 정책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형평성을 제고시키지도 못하면서 효율성의 손실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원래 의도와 다른 효과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형평성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상태가 형평성이 충족된 상태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의 분석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화폐적 가치가 척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형평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는 의견은 다 다르니까요. 민주사회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몫이지만 정치인들은 형평성의 제고라는 효과와 효율성의 저하라는 비용 간의 균형을 잘 찾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돈의 선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쉽지만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 시행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될 때는 차라리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차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는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경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정부 실패 혹은 비시장 실패라고 부르는데요. 정부 실패는 여러 행태와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됩니다. 실패의 원인에는 첫째로 정보의 불완전성을 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죠. 둘째로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사회 전체 후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 특정 이익단체나 정파 특혜를 추구하거나 규제 당국이 규제 대상 기업들에 포획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주택금융 정부 후원 기업인 페니맥 그리고 프레디맥의 엄청난 리스크 모기지 대출로 인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바로 그 예시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장과 정부는 둘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보장이 없다면 시장 실패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 실패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지속적일 경우에는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반면에 시장 실패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정부 개입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엄밀한 경제적 후생 분석이 토대로
정부 개입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개론 1주차 제1장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